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김준호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 항상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51번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건데 공수처 1호 사건 그 상징성 때문에 다들 관심이 있었잖아요. 여야 불문하고 저 같은 일반인들까지.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이 21년 공제 1호로 지정이 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는데요. 뭐 평가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쉽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이제 공수처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도입 과정에서 뭐 검찰권을 견제하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집단을 1호로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비교적 좀 무난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지금 한 절반 인원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저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 때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이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여론의 주목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그러니까 인원을 못 채운 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이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미 조희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감사를 해놓은 상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밥은 지어졌고 뜸을 들이면 되는 정도의 단계, 뭐 이런 차원들이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수사 역량이 많이 투여되지 않아도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인지 사건을 고르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네 기관이 혹시 뭐 검찰과 맞서는 대립하는 기관,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세간의 인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한 선택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뭐 쉬운 사건, 나쁘게 말하면 만만한 사건,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이 붙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번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네, 그 조교육감이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해직교사 5명을 이제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근데 담당자가 이제 반대 의견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교육감이 이거를 이제 하라고 지시를 했고 2018년 11월 이제 기존 심사위원 선정 방식과 달리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던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선정을 했고 이 해직 교사들을 교육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마 해직이 됐을 거고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되어 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교조가 그 법적인 그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교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왔고, 조희연 교육감이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이제 수용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근데 행정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지시를 해서 이제 됐다. 이 부분을 이제 뭐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이렇게 보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여러 함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단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서 감사 결과에도 반발을 했거든요. 일단 5명을 뽑기로 한 건 맞는데 5명을 특정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채용 형태였고 지원자가 1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5명이었고 5명은 블라인드 처리가 요즘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청 쪽 설명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전에 문영린 교육감 때도 이런 특별 채용이 정교조 출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법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 채용 형태로 이제 원직 복직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그동안 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례 없는 걸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오히려 예전에는 이게 공개 채용 형태가 아니었다가 공개 채용 형태로 바뀌면서 근데 이제 담당자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뭐 피고발 당한 적이 있다고 하든가 뭐 이런 부담을 느끼니까 그러면 정결 과정에서 빠지면 되지 않겠냐. 이걸 일단 추진을 하겠다. 시의회랑 교원단체에서 요청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게 약간
그대로 수긍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조금 사실관계부터 조금 하나하나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네.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수사로 선정한 경위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체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공수처에서 바로 기소 의견으로 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공방 논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차치하고 공수처라는 거는 검사들이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등 소위 말하는 엄청난 권력 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렇게 어렵게 공수처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희연 사건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고발해서 그냥 거기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이게 공수처로 갈 감이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네. 지금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수처가 예를 들어 최근에 또 뭐 어떤 검사가 예전에 뭐 성추행 의혹이 있었는데 불기소 처분됐다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부장검사급이 부산에서. 근데 그거 왜 공수처가 안 하냐면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었을 겁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된다. 네. 그거는. 이번 네. 건 같은 경우도 애초에 감사원에서는 그 시험 채용 과정에서 좀 위화력을 행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데 감사원은 그랬죠.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죄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참고 자료를 공수처에도 제공을 했다라고 보도에 알려져 있으니까 검토 보면 기록은 이미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사의 용이성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국가공무원법으로 충분해라고 해서 그냥 공수처에서 인지를 안 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요건을 골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붙는 건 사실이죠. 아까 뭐 전교조의 어떤 주장대로 혹은 뭐 전교조 주장이 아니더라도 뭐 1000건 넘게 여러 가지가 접수가 됐고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 윤석열 예를 들어 총장 관련된 사건이랄까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정치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 그 99만 원 세트 만평이 나왔던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네. 검사들끼리 봐줬다라는 의혹. 그렇죠. 네. 그런 거 먼저 해도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기관 설립 취지에 좀 반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러면 아예 기관을 만들 때 뭔가 그 잘못된 판단이 있었거나 이게 아니면 이제 이 기관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어떤 오남용이나 오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는 건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고르는 순간 자기네가 그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의견을 검찰에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수사는 본인들이 하고 네, 다시 그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하는. 그러니까 의견을 붙여서 주겠죠. 뭐 기소다 불기소다. 네. 근데 그럼 왜 결국 이런 사건을 골랐느냐? 그러면 애초에 이 기관의 설립 취지는 네네.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수사라든지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을 그런 사건을 안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뭐 그 민변에서도 얼마 전에 4주년 관련해서 그 보고서도 내고 했던데 거기서 그나마 평가하는 게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집회 시위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뭐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형태는 많이 사라졌고 그 부분에 대한 민주적 개혁을 좀 이뤄냈다 문재인 네. 정부가 이게 이제 평가의 한 지점인데 사실 이 부분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이제 말하자면 당시의 정교조가 표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교원 자격을 잃은 건데 네. 이 부분을 좀 복원시킨 건데 이거를 이제 공수처가 첫 번째 상징성이 높은 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뭐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상징성이 높은 1호 사건으로 택한 어쨌든 공수처가 하는 행위도 정치적인 의미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네. 부분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1호 사건이 뭐냐에 대해 과도한 언론의 관심과 네. 세간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담감을 좀 떨치고자 일부러 힘백입니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왜 1호가 뭐 예를 들어 네. 그거 뭐 이규원 검사냐 예를 들어 왜 1호가 뭐 윤석열이냐 이런 것보다는 또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은 뭐 진보 성향이긴 하지만 소속 정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제 자료도 다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힘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저희 사건이 아니네요라고 정결할 수도 있고 네. 불기소 의견을 성취할 수도 있으면서
원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불기소 의견으로 가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의도적 힘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1호 사건에 대한 과도한 프레임이 만들어낸 건 아닐까라는 좀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쵸, 가져갔네 뭐 이런 거겠죠. 사람들의 그 느낌은. 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될지. 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그리고 직권남용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상당히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오래 게 걸렸죠. 직권남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또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 결론이 났죠. 찬성 8, 반대 4, 기권 1. 어저께 뭐 자세히는 전달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뭐 정확히 몇 시간 동안 했다는데 그 이제 내용이야 자체야 비공개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네. 표결 결과만 결과만. 대충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출석한 사람은 13명인데 8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4명, 기권이 1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소 의견과 관련해서. 네. 근데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소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란 이 제도 자체가. 네, 제도 자체가. 네. 그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게 결국 영미식 형사법 체계를 본떠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시작이 됐던 영국은 제도가 사라졌고 미국이 있고 그다음 일부 일본에서 좀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기소 대배심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기소권의 오남용과 관련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거죠. 영미식으로. 네. 검사장 직선제가 있을 거고 기소 대배심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오히려 뭐 그 실제로는 초기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건 왕이 마음대로 기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방패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검찰의 기소를 보증해주는 창으로 활용되면서 큰 실익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널리 활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제 주변에 관련된 이런 수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자체가 그닥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신청을 했잖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아마 그때 뭐 총장 하마평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이 사건을 조금 뭔가 시간도 좀 끌고 혹시나 모르는 다른 결과를 예비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뭐 12대 0, 13대 0이 나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 2대 1로 나온 거니까 사실 3분의 1 정도는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 없이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뭐 이런 걸 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제도 자체에선 수사심의위원회에 또 과도한 고민을 뭐 권한과 관심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당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전 취지에 대해서 자꾸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이게 힘없는 사람이 도저히 내 목소리를 아무 데서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때 문무일 네. 검찰총장 되었습니까? 언제 하여튼 네.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수사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런데 원래 힘 있는 사람들만 지금 아주 활용하는 그게 뭐 그러니까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재용이 됐든 뭐 이성윤이 됐든 유명한 지금 사람 아니면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이재용, 한동훈, 이성윤 네. 3명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정말 억울할 때 활용하도록 돼 있는 건데 사실 취지는 이게 그들만의 또 리그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간에. 네. 그 피의자 조사를 저도 뭐 기사 쓴 것 때문에 받아보기도 하고 뭐 하러 또 가서 여기 또 보면 당사자가 계시고. 검사 앞에서 한 8시간, 10시간씩 얘기하면 진짜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어떤 피의자가 나는 당신이 기소한다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 난 수사심의 요청해줘. 이러면 검사가 그래? 이렇게 나와요. 당장. 콧방귀를 뀌겠죠. 네, 대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한동훈, 이성윤 그 3명만 지금까지 뭐 더 있는지는 제가 아주 정밀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
저런 사례가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이제 그 기소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어쨌든 지금 검찰 조직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네. 자기가 지휘하는 조직의 수사를 못 믿겠다고 이 수사심의 개최를 요구하는 게 그렇죠. 네. 정당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그 지명을 앞두고 후보자 뭐를 뽑는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 수사심의를 일정 정도 이제 시간 끌기용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기대했던 바가 있을 텐데 수사심의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작용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게 법원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 검찰이 불기소 판단한 거를 기소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 범죄나 직접 고소 사건에서만 적용되고 있어서 그걸 전면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되게 이제 고민이 많고 인사 라인에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김준호 변호사님은 다른 방송에서는 법무연수원장을 가시면 어떠냐는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자리까지. 네. 저 하나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기술적으로 기소 여부를 이제 의결했는데 8대4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김준희 변호사님. 네. 수사 계속 여부는 뭐 부결됐다고 하는데 기소할 것을 따로 투표하고 수사 계속 여부를 따로 투표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함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한 이유는 이 지금 주어진 자료만으로 충분히 기소할 만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권고적 의견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랑 똑같습니다. 결국 기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볼까요? 아까 문자 주셨는데 4327번님 공수처 1호 사건이 가지는 역사성을 다 날려버렸네요. 부담감을 가질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알맞은 사건을 선정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점점점 말을 못 이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4327번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게 이 포털 알고리즘 공개해야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이 뭔가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기사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해라 이건데요. 이건 사실 이제 저도 언론사에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언론사에 그 권한을 일부 주기도 했지만 우리 기사 중에 어떤 기준으로 이 기사를 픽했는지를 언론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반이 된 이후에 모든 뉴스를 거의 포털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데 이용자들이 사실 포털이 사실상의 편집권을 갖고 있는데 그 편집권이 어떤 결정 방식으로 되는지를 그 뉴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은 AI가 뭐 알아서 한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주장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에서 언론사들이 기사에 대한 편집이나 배치권의 기능을 한 20년 넘게 지금 거의 20년이 뭡니까? 20년도 더 넘게 상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언론사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의 요구들이 언론사들 차원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이제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그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포털 기사의 배열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제 법안을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 기자는 어쨌든 그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근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거는 정보통신 전체 지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이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여서 그리고 이미 이제 뉴스포털 이용자 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포털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근데 이제 그 과정들에서 물론 이제 한쪽의 요구보다 더디다. 그리고 언론 환경이 너무 왜곡돼 있다. 이런 진단들에는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입법해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제 좀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기분 나쁜데 머리로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약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포털에서 언론이 노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면 예전에 뭐 실시간 검색어 논란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가 계속 뜨는지 사실 거기가 굉장히 좀 기분이 제일 어쩌죠. 무섭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핸드폰에 관련 광고가 떠 있고 제가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친구 지인 변호사랑 통화를 하고 끊고 나서 포털에 접속을 하면 제 그 동료 변호사 광고가 포털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건 좀 무서운 지경인데요. 네, 그래서 네. 도대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대형 사업자들이 진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어디까지 쓰고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가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AI와 뭐 이런 알고리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는 엄밀하게 좀 다뤄줘야 되는데 언론 문제만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할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지 저는 약간 고민감도나 체감도는 저는 좀 다른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법안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 포털 관련된 규제법이 어쩔 수 없이 비대칭 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나 다음은 어떻게 해도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요. 네. 근데 구글이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는 전혀 말을 듣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렇죠. 야 니네 완전 후진국이구나. 이거 표현의 자유 위반이야.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거냐.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지금 10년 넘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이버나 문제. 다음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맘대로 막 다 하는데 우리는 하라는 거 다 하지 않냐. 이런 이제 그럴 수 있죠. 김남국 네. 의원이 국내법을 발의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낸 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보선에서 진 이후에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여당 주류의 인식이 반영이 돼서 이 법안이 네.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 환경을 둘러싼 더 말하자면 본질적인 문제들 혹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아야 풀릴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야당에서는 이거 그 과거 보도주침이랑 뭐가 다르냐. 니네 특정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고 포털이 생각하고 이거를 발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도 뭐 그 보도주침 얘기하고 있죠. 네네. 네. 이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참 이게 마음과 머리가 따로 가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사실 전형적인 유튜브, 구글, 네. 페이스북인데. 유튜브도 정말 문제가 네.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